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624번째 시간으로 빈센트 반 고흐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지도에서 도시나 마을을 가리키는 검은 점을 보면 꿈을 꾸게 되는 것처럼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늘 나를 꿈꾸게 한다. 고흐 편지 중 1888년 6월. 나는 내 예술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싶다. 나는 그는 마음이 깊구나, 마음이 따뜻하구나 라고 말해주길 바란다. 러빙 빈센트 2017년. 빈센트 반 고흐 1853년 3월 30일에서 7월 29일는 네덜란드 후기 인상주의 화가이다. 반 고흐란 고흐 출신이라는 의미인데, 고흐는 독일 노르트라 인 베스트팔렌주 뒤셀도르프 현 클레베군 고흐라는 도시를 가리킨다. 80년대만 해도 한국 중학 교과서를 비롯하여 여러 책자에서 고흐라는 이름으로 나온 바 있다. 혀뿌리와 뒤쪽 입천장을 달락말락하게 만든 후 성대를 떨지 않으며 공기를 내쉬는 무성 영국의 마찰음, 흡사 가래 끓는 소리를 지금 흐로 통일해서 쓰나 과거엔 앞에 모음이 아오유 일대 각각 하호 후로 달리 썼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70, 80년대 후반에 나온 표적 해적판 만화 쿠타멘에서 궤도가 훔쳐가려는 그림을 그린 화가 이름이 방고흐라고 한국화하여 나온 적도 있다. 조용필의 노래 킬로만자로의 표범에서도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흐란 사나이도 있었는데 라는 가사가 나온다. 참고로 영식 영어로는 고프, 미식 영어로는 고후로 읽는다. 어린 시절.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남부 노르트 브라반 준드르트에서 개혁교회 목사 테오도르시 반 고흐 1822년에서 85년과 아내 코르넬리아 반 고흐 카르벤티스 1819년에서 1907년 부부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흥미롭게도 고흐에게는 태어나기 전에 죽은 형 1852년이 있었는데 그의 형 이름도 빈센트였다. 그의 형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흐는 살면서 죽은 형을 대신해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항상 했다고 한다. 그게 고흐의 불행을 자초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고흐는 죽은 사람을 대신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다고 한다. 아나 코르넬리아 1855년에서 1930년 테오도르시 테오 1857년에서 1891년 엘리사벳 히베르타 리스 1859년에서 1936년 그러다가 1868년 3월 고흐는 갑자기 학교를 자퇴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왜 자퇴했는지는 수수께끼지만 학자들은 이때 고흐가 정신장애나 발작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다. 고흐의 집안에는 정신병력이 있었는데 이게 고흐에게도 유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발작이 지나가자 집에서의 생활이 따분해지던 차였고 아버지도 아들 녀석이 다 컸는데 학교에 보내자니 돈이 많이 드니 일이라도 쉽게 하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16세 때 큰아버지 센트의 주선으로 헤이거의 구필 화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다. 구필 화랑 시절. 고흐의 큰아버지 센트 삼촌의 본명은 빈센트 반 고흐로 고흐와 똑같은 이름이다. 고흐의 아버지 테오도르시와 우애가 남달랐던 센트는 헤이거에서 화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다. 특히 센트는
프랑스의 바르비종파를 접하고 나서 바르비종파의 화풍이 득세할 것을 예측하고는 바르비종파의 그림들을 수집해 헤이그에서 판매했다. 센트는 단순히 바르비종파의 그림을 파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네덜란드의 바르비종파의 화풍을 데려와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을 육성했는데 이러한 센트의 생각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바르비종파의 특징 중 하나는 자연을 그리는 것이었고 일반적으로 아뜰리에 안에서 상상으로 그림을 그리던 방식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가 스케치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점차 대세가 되어갔는데 센트는 이런 추세를 놓치지 않아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셈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센트는 후에 고흐의 그림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흐의 미술에서 자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과 바르비종파의 대부인 밀레의 영향을 받게 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구필 화랑은 센트의 파리의 화상인 아돌프 구필과 동업하여 만든 화랑으로 네덜란드 화가들의 그림을 프랑스에 소개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세워졌는데 네덜란드의 전설의 화가인 렘브란트와 베르메르에 대한 동경과 행수가 프랑스에 아직 남아있다는 점을 간파한 센트에 도전한 성공을 거둔 셈이었다. 센트에게는 안타깝게도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의 아들들인 빈센트와 테오를 자식처럼 생각하며 아꼈고 빈센트를 자신의 후계자로 만들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려는 생각까지도 했다. 만약 고흐가 이런 기대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화가로서의 고흐는 없었겠지만 고흐 자신의 인생은 매우 편안하고 안락했을지도 모르겠다. 흔히 하는 오해와 달리 이 시기 고흐는 안정적으로 구필화랑에서 일하면서도 전도 유망한 화상의 길을 걷고 있었다. 나중에는 동생 테오의 도움을 받지만 이 시기에는 빈센트가 테오를 도와줬으니 말 안 해도 알만하다. 아돌프 구필은 당시 샬롱 수상작들을 판으로 만들어 찍어서 파는 판화 인쇄업도 겸했는데 이때 고흐를 유난히 감동시킨 것이 바로 밀레였다. 바로 비종파를 네덜란드에 소개한 큰아버지 센트의 영향도 있었지만 고흐는 구필화랑에서 판화로 복제된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을 보고 상당한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 고흐는 밀레를 밀레사부라고 부를 정도로 존경했고 밀레의 그림은 고흐의 미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 1876년 유난히 미술의 관점에 대해 손님과 논쟁을 자주 벌였던 탓에 그는 화랑에서 해고된다 라고 알려진 게 일반적이지만 사실 이때의 일을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기 힘들며 그 바탕에는 상당히 복잡한 뒷배경이 숨어있다. 전도 유명한 화상의 길을 가고 있던 고흐는 구필화랑의 런던 지점을 내기 위해서 런던에 파견되었으나 고도로 산업이 발전한 런던에서 본 가난한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충격과 하숙집 주인의 딸인 외제니 로열을 사랑했지만 실현을 당하게 된 아픔이 겹치면서 일이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거기에 고흐의 일평생을 괴롭히게 된 정신적인 정세도 영향을 끼쳤다. 앞서 말한 노동자의 현실에 충격을 받아 훌륭한 그림을 보호하고 작가를 후원하는 이상적인 방식이 아닌 크게 가치없는 그림이라도 돈을 위해 가문의 썰로 팔아야 하는 화상의 생활 방식에 염증을 느끼게 됐다는 견해도 있다. 사실 미술의 관점이라는 것도 고흐가 어떤 새로운 미술적 사조를 접했던 게 아니라 가난한 이들이 있는데 이런 미술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식의 생각에 좀 더 가까웠다. 구필화랑이 취급하던 살롱 수상작 같은 엘리트 중심적인 그림에 동감하지 못하게 된 것이 원인이었던 것이다. 거기에 정신적 충격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종교에 매달린 것도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래도 큰아버지 센트의 연줄 덕으로 구필화랑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었지만 결국 그만두게 된 것이었다. 전도사 시절 구필화랑을 그만둔 후 고흐는 종교적 열정에 사로잡혀서 종교인으로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 했다. 고흐는 영국에서 교사 일자리를 구하다가 램스케이트라는 곳의 학교에서 무급교사로서 일하게 된다. 하지만 램스케이트의 학교는 고흐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었고 고흐는 보조목사나 런던 빈민가에서 활동하는 선교단체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다.
그런 데서도 태자를 맡다가 고의 일생에서 그를 이해해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인 토머스 슬레이더 존스 목사를 만나서 그의 보조 목사 겸 존스 목사의 학교에서 조수교사로 채용되어 일하게 된다. 존스 목사는 자신이 순회하던 감리교회에서 고호가 설교하도록 하게 해주기도 했다. 이때 고호는 안정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잘하면 목사가 되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다시 고호에게 조울증이 찾아왔다. 결국 이 때문에 잘 해나가던 보조 목사직도 그만두고 다시 네덜란드의 가족에게로 돌아와야 했다. 아들이 광신적인 목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 아버지는 다시금 형 센트에게 도움을 구해서 센트는 빈센트를 위해 로테르담 근처의 도르트레이흐트 근처에서 서점을 운영하던 브라트에게 부탁해 서점의 일자리를 얻어주었다. 하지만 그 일마저도 흥미가 사라지면서 일자리에서 쫓겨난다. 서점 일에서 쫓겨난 것으로 빈센트와 큰아버지 센트와의 인연은 완전히 끝나게 된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